누구에게나 빛나는 과거의 한 조각이 있습니다. 강도현 회장에게는 그 조각이 너무 아팠기에 금고 속에 가둘 수밖에 없었죠. 성북동 언덕배기, 까치가 지저귀는 대저택의 서재에서 강도현 회장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70대의 노인이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 꼿꼿한 자세가 그의 지난날 권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정원에서는 10살 손녀 민서가 가정교사와 함께 영어 단어를 외우며 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봐요. 제가 새로 배운 단어예요. 민서의 목소리가 들려오지만 강도현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의 시선은 멀리 아주 오래전으로 향해 있습니다. 창틀을 붙잡은 손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지만 그 주름 사이로 지나간 세월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회장님, 오늘 이사회 안건입니다. 비서가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강도현은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얼굴 근육을 사용하지 않은 듯 굳어있죠. 거기 놓고 나가게. 짧고 건조한 한마디. 비서는 고개를 숙이고 서류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물러납니다. 문이 닫히자 강도현은 천천히 서랍장으로 걸어갑니다. 서재 한쪽 벽면의 그림 뒤에는 작은 금고가 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핀 후 조심스레 그림을 옆으로 밀고 다이얼을 돌립니다. 숫자를 입력할 때마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금고 문이 열리고 그 안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강도현은 상자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신 후 천천히 상자를 엽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 편지 몇 장, 그리고 오래된 은반지가 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인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청년 강도현의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의 그와는 전혀 다른 생기 넘치는 표정입니다. 여인의 이름은 지민. 그의 첫 회사에서 만난 비서였죠. 강도현은 손가락으로 사진 속 지민의 얼굴을 쓸어내립니다. 그의 눈에 순간 빛이 스치다 사라집니다. 기억이 물밀듯 밀려오는 순간입니다. 지민 씨, 이 보고서 내일까지 정리해 주세요. 네, 사장님.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빗소리가 들리던 사무실, 늦은 밤까지 함께 일하던 날들. 커피 향기, 서류 넘기는 소리, 피곤에 지친 웃음소리까지. 모든 기억이 선명합니다. 도현 씨, 우리 이렇게 계속 만나도 될까요? 물론이죠. 왜 안 되겠어요? 당신은 재벌가 아들이잖아요. 저 같은 사람과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는 지민 씨만 있으면 돼요. 젊은 날의 순수한 다짐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가문의 압박, 경쟁자들의 견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비겁함. 모든 것이 그들의 사랑을 갈라놓았습니다. 강도현은 편지 하나를 꺼냅니다. 지민의 마지막 편지죠. 당신이 선택한 길을 걸으세요. 나는 내 길을 가겠습니다. 행복하길 바랍니다. 짧고 담담한 이별의 인사.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알았더라면. 회장님, 부인께서 찾으십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강도현은 급히 상자를 닫고 금고에 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굳은 표정으로 돌아갑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들어오라고 해. 문이 열리고 강도현의 부인 정혜영이 들어옵니다. 화려한 옷차림, 완벽한 화장, 그리고 차가운 미소. 그들의 결혼은 사업적 재휴에 가까웠습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지붕 아래 살았지만 진정한 부부라 하기엔 너무 많은 빈 공간이 있었죠. 민서 영어
과외 선생님이 다음 주부터 바뀐대요. 새로운 분은 영국에서 공부한 사람이라고 하네요. 강도현은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지민의 미소가 맴돌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의 그림자가 그를 떠나지 않습니다. 런던의 한 아파트. 춥고 습한 2월의 공기가 창문을 두드립니다. 윤서연은 책상 앞에 앉아 박사 논문 원고를 읽고 있습니다. 심리학 서적들과 연구 자료들이 방 안에 가득합니다. 전화벨이 울리고 그녀는 펜을 내려놓습니다. 여보세요? 네, 윤서연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식에 서연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어머니 지민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입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서연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엄마, 기다려달라고 했잖아요. 논문 끝나면 바로 갈 거였다고 했는데. 서연은 서둘러 짐을 싸고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합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심리학자로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법을 배웠지만 정작 자신의 상실감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막막합니다. 인천공항. 서연은 어머니의 유골함을 품에 안고 입국장을 빠져나옵니다. 어린 시절 떠나온 한국은 낯설지만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는 기억들이 그녀를 반깁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던 작은 아파트. 어머니가 피아노를 가르치며 그녀를 키웠던 시간들. 다음 날 서연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합니다. 작은 아파트에는 지민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피아노 악보들, 사진첩, 그리고 옷장 속 정갈하게 정리된 옷가지들. 서연은 어머니의 서랍을 열어봅니다. 그곳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있습니다. 이건 처음 보는 건데. 서연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엽니다. 그 안에는 작은 펜던트와 남성용 반지, 그리고 접힌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펜던트를 열자 젊은 시절 어머니의 사진과 모르는 남자의 사진이 나옵니다. 서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어머니가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던 과거의 흔적입니다. 이 사람이 아빠인가요, 엄마? 서연은 반지를 살펴봅니다. 안쪽에는 G, D, H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습니다. 낯선 이니셜, 낯선 사진, 그리고 펼쳐보지 않은 편지. 서연은 천천히 편지를 펼칩니다. 서연아, 내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이미 나는 세상에 없을 거야. 한 가지 비밀이 있어. 너의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야. 널 데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단다. 그 사람은 너를 몰랐어. 한국에서 가장 높은 담장한 성북동. 거기 그 사람이 살고 있을 거야. 내가 원한다면 그를 찾아가 봐. 하지만 그건 내 선택이야. 사랑한다, 내 딸. 서연은 편지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어머니의 눈물처럼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들. 서연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맴돕니다. 아버지는 누구인지, 왜 어머니는 말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자신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성북동, 가장 높은 담장 안의 사람. 서연은 노트북을 열고 검색을 시작합니다. 성북동의 대저택들, 재벌가들의 이름과 정보. 그러던 중 한 기사가 그녀의 눈에 들어옵니다. 강도현 회장, 성북동 자택에서 은둔 생활 그리고 그 사진 속 남자의 이니셜 마이너스 강도현 G, D, H. 이 사람이 내 아버지인가요? 서연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어쩌면 그녀의 피 속에는 강도현의 DNA가 흐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가 말하지 않았던 이유, 아버지가 그녀를 모르는 이유, 모든 것이 서서히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그를 만날 수 있느냐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재벌 중 한 명인 강도현 회장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서연은 생각에 잠깁니다. 그때 한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래, 내가 가진 것을 활용해야지. 서연은 고액 과외 구직 사이트에 자신의 프로필을 등록합니다. 영국 유학 경험, 심리학 박사과정, 영어 원어민 수준의 실력. 그리고 운명처럼 다음 날 한 제안이 들어옵니다. 성북동 소재, 국제학교 입시 준비 중인 재벌가, 손녀를 위한 영어 컨설팅. 주 3회 고액 대우.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주소를 확인합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그 주소는 다름 아닌 강도현 회장의 저택입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지원서를 작성합니다. 몇 시간 후 합격 통보가 옵니다. 드디어 만나게 되는군요, 아버지. 서연은 어머니의 사진과 펜던트를 가방에 넣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봄비가 그쳤고 하늘에는 맑은 별들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듯이. 엄마, 저 가볼게요. 아빠를 만나러. 서연은 가방을 싸기 시작합니다. 내일은 강도현 회장의 손녀 민서를 가르치는 첫날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녀의 인생을 바꿀 만남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기대와 두려움, 그리고 묘한 설렘이 자리 잡습니다. 성북동 강도현 회장의 저택. 높은 담장과 철제 대문이 외부와의 경계를 분명히 합니다. 서연은 택시에서 내려 그 담장 앞에 서 있습니다. 가방 하나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아온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괜찮아. 이건 그냥 직업일 뿐이야. 서연은 자신에게 다짐하지만 심장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인터폰을 누르자 경비원이 대문을 열어줍니다. 넓은 정원을 지나 본관으로 향하는 길, 서연은 어릴 적 꿈에서 본 듯한 낯선 익숙함을 느낍니다. 윤서연 선생님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사가 그녀를 맞이합니다. 고급스러운 대리석 로비, 높은 천장, 그리고 고풍스러운 샹들리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지만 어딘가 차갑고 생기 없는 느낌입니다. 마치 박물관 같은 곳이죠. 이쪽으로 오세요. 먼저 부인께서 면담하실 겁니다. 서연은 집사를 따라 응접실로 들어갑니다. 정혜영 여사가 차를 마시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세팅된 찻잔, 정갈한 다과, 그리고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 앉으세요, 윤 선생님. 정혜영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단합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습니다. 영국에서 교육받으셨다고요? 이력서가 인상적이네요. 감사합니다. 옥스퍼드에서 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심리학이요? 영어 과외와는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언어를 가르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는요. 정혜영은 서연을 관찰하듯 바라봅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이 서연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합니다. 우리 민서는 특별한 아이입니다. 그 아이의 미래가 달린 일이니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지식과 경험을 쏟겠습니다. 대화가 끝나고 서연은 자신의 방으로 안내받습니다. 전형적인 고급 게스트룸이지만 이곳 역시 감정이 배제된 듯한 차가움이 느껴집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저택의 다른 쪽 창문에서 한 노인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강도현 회장입니다. 저기 계신 분이. 서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조여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일까요?
정말로 그럴까요? 다음 날 서연은 민서와의 첫 수업을 시작합니다. 10살 민서는 총명하고 활발한 아이입니다. 엄격한 가정 환경 속에서도 아직은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죠. 선생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영국이요? 거기도 한국처럼 비가 많이 와요? 민서의 호기심 어린 질문에 서연은 미소 짓습니다. 영국은 더 자주 비가 와요. 하지만 한국처럼 집중적으로 내리진 않죠. 가랑비처럼 내리다가 그쳤다가 하는 경우가 많아요. 수업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민서는 영어에 재능이 있고 서연의 가르침에 잘 따라옵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 서재문이 열리고 강도현 회장이 들어옵니다. 할아버지, 민서가 반갑게 달려갑니다. 강도현은 무표정한 얼굴로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그의 시선이 서연에게 향합니다. 순간 서연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긴장됩니다. 새로운 선생님이군요. 강도현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윤서연입니다. 민서 양의 영어를 맡게 된 윤서연입니다. 영국에서 오셨다고요? 네, 옥스퍼드에서 공부했습니다. 강도현은 서연을 잠시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서 무언가 스쳐 지나가는 듯하지만 곧 원래의 무표정으로 돌아옵니다. 민서, 공부 열심히 하거라.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섭니다. 서연은 그가 떠난 후에야 숨을 내쉴 수 있습니다. 첫 만남은 짧고 형식적이었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태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민서와 함께 저택 정원에서 영어 단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오후입니다. 선생님, 저 어릴 때도 이런 게임 했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나는 좀 더 긴장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혼자 가르치셨거든요. 선생님 아버지는요? 서연은 잠시 말을 잇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합니다. 어린 시절은 누구에게나 꽤 긴장되죠. 저도 그랬어요. 그 순간 정원 벤치에 앉아있던 강도현 회장이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한 표정이죠. 서연은 그의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돌립니다. 그들의 눈이 마주칩니다. 강도현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무언가 그를 흔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녀의 존재가, 그녀의 말이, 어쩌면 그녀의 모습이. 그날 밤 서연은 창가에 앉아 일기를 씁니다. 오늘 처음으로 아버지와 눈을 마주쳤다.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어딘가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다. 엄마, 그는 정말 내 아버지일까?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무엇일까? 복수? 인정? 아니면 그저 알고 싶은 마음뿐일까? 서연은 펜던트를 꺼내 엽니다. 젊은 시절 어머니와 강도현의 사진이 빛에 반짝입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이 저택, 이 가족, 그리고 자신의 존재. 모든 것이 거짓말 같고 또 모든 것이 너무나 진실처럼 느껴집니다. 밖에서는 밤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먼 곳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옵니다. 감정이 없는 듯한 이 집에서 유일하게 감정이 흔들리는 사람은 바로 서연 자신인지도 모릅니다. 강도현 회장의 저택에 들어온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서연은 민서와의 수업 루틴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영어 수업,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영작문 지도,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국제학교 입시 준비를 위한 자료 조사와 분석을 합니다. 서연은 서재 책상에 앉아 민서의 에세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의 첫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평화로운 오후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강도현과는 몇 번 마주쳤지만 그때마다 형식적인 인사만 나눌 뿐입니다. 윤 선생님.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서연은 고개를 들어 올립니다. 강도현 회장이 서재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하지만 눈빛이 예전과는 조금 다릅니다. 네, 회장님. 민서지원서 원본과 성적표가 필요한데 금고에 있어요. 담당 비서가 외근 중이라 내가 직접 꺼내려고 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금고라는 단어가 귀에 맴돕니다. 어머니가 남긴 편지 속에 언급된 아버지의 물건들이 보관된 그 금고일까요? 비서실 서랍 열쇠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내 사무실 책상 위에 있을 겁니다. 네, 지금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강도현의 사무실로 향합니다. 사무실은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고 책상 위에는 메모지와 함께 열쇠가 놓여 있습니다. 서연은 열쇠를 집어들고 잠시 멈춰섭니다. 이 방에서 그녀는 무언가를 느낍니다. 과거의 흔적, 어쩌면 어머니와 관련된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회장님, 여기 있습니다. 서재로 돌아온 서연은 강도현에게 열쇠를 건넵니다. 그들의 손이 스치는 순간 서연은 미세한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강도현은 열쇠를 받아들고 비서실로 향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재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민서의 에세이를 손에 들고 있지만 그녀의 시선은 비서실 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금고를 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립니다. 서연은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비서실 문은 살짝 열려 있고 그 틈새로 강도현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벽면의 그림을 옆으로 밀고 금고 다이얼을 돌리고 있습니다. 서연은 숨을 죽입니다. 심장이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6210. 강도현이 중얼거리는 숫자가 희미하게 들립니다. 금고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서류 뭉치와 함께 작은 나무 상자가 보입니다. 강도현은 서류를 꺼내다가 실수로 상자를 건드립니다. 상자가 기울어지고 그 안에서 낡은 편지 봉투 하나가 미끄러져 나와 바닥에 떨어집니다. 이런. 강도현이 몸을 숙여 편지를 주우려 할 때 서연은 반사적으로 비서실로 들어섭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 괜찮아요. 그냥. 하지만 이미 서연은 바닥에 떨어진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편지 안에서 살짝 보이는 사진 한 장을 보게 됩니다. 서연의 눈이 커집니다. 펜던트 속 사진과 동일한 젊은 지민과 강도현의 모습입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 서연은 자신의 손에 든 편지와 사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도현을 바라봅니다. 그의 얼굴에도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했네요. 서연은 급히 편지를 강도현에게 돌려줍니다.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강도현은 묵묵히 편지를 받아 금고에 다시 넣습니다. 괜찮아요. 오래된 물건일 뿐입니다. 강도현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감정이 묻어 있습니다. 서연은 뒷걸음치듯 비서실을 나옵니다. 그녀의 가슴은 요동치고 머릿속은 혼란스럽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확인했습니다. 어머니의 펜던트 속 사진과 완전히 동일한 사진을.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강도현은 그녀의 아버지입니다. 민서 지원서와 성적표는 여기 있어요. 내일 아침에 입학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강도현이 서류를 건네며 말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지만 눈빛은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해 두겠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입니다. 금고에서 본 사진에 대해 말하고 싶은 충동이 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고 그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민서 공부는 어떻습니까? 갑자기 강도현이 묻습니다. 평소와 다른 대화 시도에 서연은 약간 놀랍니다. 아주 훌륭해요. 민서는 영어에 재능이 있습니다. 특히 스토리텔링 능력이 뛰어나죠. 그렇군요. 당신의 교육 방식이 마음에 듭니다. 강도현의 말에 서연은 미소 짓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첫 번째 진정한 대화일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민서는 정말 좋은 아이예요. 강도현은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로 돌아갑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비가 더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녀의 감정처럼 소용돌이치는 비입니다. 저녁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서연은 침대에 앉아 펜던트를 꺼냅니다. 펜던트 속 사진과 오늘 본 사진은 분명히 같은 것입니다.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실해진 것은 강도현 회장이 지민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진을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여전히 과거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서연은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마십니다. 빗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달래줍니다. 이제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진실을 밝힐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릴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도현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는 그녀를 딸로 받아들일까요? 멀리서 시계 종소리가 울립니다. 서연은 눈을 감고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엄마, 내가 맞게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엄마가 원했던 일일까요? 질문에 대한 답은 없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진실을 찾아갈 것입니다. 금고가 열린 것처럼 이제 과거의 문도 서서히 열리고 있습니다. 금고의 사진을 본 날 이후 서연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 앉아 펜던트와 오늘 본 사진을 머릿속에서 비교합니다. 두 사진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같은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지민과 강도현, 행복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 맞아, 이 집이야. 저 사람이 아빠야. 서연은 창가에 서서 저택의 전경을 바라봅니다. 이제 보니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아떨어집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들려주던 이야기 속의 높은 담장, 울창한 나무들, 그리고 어딘가에서 들려오던 피아노 소리까지. 이곳은 어머니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곳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민서와 함께 영어 수업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생각은 계속해서 강도현에게로 향합니다. 어떻게 그에게 다가가야 할까요? 어떤 말로 자신의 정체를 밝혀야 할까요? 선생님, 괜찮아요? 오늘 좀 이상해 보여요. 민서의 순진한 질문에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아. 조금 피곤한 것 같아. 어제 잠을 잘 못 잤거든. 선생님도 가끔 악몽 꿔요? 저는 종종 꿔요.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 방에 가서 자요. 할아버지는 무서운 것 같지만 사실 따뜻해요. 민서의 말에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강도현이 손녀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세상이 아는 차가운 기업인의 모습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무뚝뚝하셨니? 아니요. 예전에는 더 웃으셨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요.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점점 말씀이 없어지셨어요. 할머니는 그게 나이 때문이라고 하시지만 저는 할아버지가 슬픈 것 같아요. 민서의 말은 서연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강도현은 단순히 냉혹한 재벌이 아니라 자신만의 슬픔을 간직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수업이 끝난 후 서연은 정원을 거닐며 생각에 잠깁니다. 그때 멀리서 강도현이 비서와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지만 어제 금고에서 사진을 본 이후로 서연은 그의 눈에서 깊은 슬픔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강도현은 자신의 침실에서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서연의 모습이 계속해서 맴돕니다. 왠지 모르게 익숙한 그녀의 눈빛, 말투, 그리고 제스처. 마치 오래전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 모든 것들. 회장님, 약 드릴 시간입니다. 가정부의 말에 강도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약을 받아든 후에도 그는 여전히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서연이 금고에서 사진을 본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 사진 속의 여인, 지민. 그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 새로운 가정교사는 그를 이토록 불안하게 만드는 걸까요? 박 비서, 내일 아침에 시간 좀 내게. 강도현은 침대 옆 전화기로 비서에게 지시합니다.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30년 전 자료를 좀 찾아보게. 그때 내 비서로 있던 윤지민에 관한 기록 말이야. 윤지민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은 후 강도현은 다시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날 밤 그는 꿈을 꿉니다. 젊은 시절 지민과 함께했던 시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를 본 날. 꿈속에서 지민은 무언가를 말하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민의 모습이 서서히 서연의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강도현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깹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 한쪽에 있는 작은 서랍장으로 향합니다. 열쇠로 서랍을 열고 오래된 사진첩 하나를 꺼냅니다. 그 안에는 지민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혹시? 강도현은 사진 위에 손가락을 대고 천천히 쓸어내립니다. 지민의 눈, 코, 입, 그리고 서연의 얼굴과 겹쳐봅니다. 닮았습니다. 매우 닮았습니다. 게다가 서연의 나이도 30대 초반. 시기적으로도 맞아떨어집니다. 설마. 강도현의 머릿속에 하나의 가능성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생각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만약 서연이 정말로 지민의 딸이라면, 그리고 그의 딸이라면, 그것은 그가 30년간 모르고 있었던 진실입니다. 그가 저버린 책임이자 되돌릴 수 없는 과거의 실수입니다. 다음 날 아침, 강도현은 평소보다 일찍 집무실에 들어섭니다. 비서가 가져온 자료를 꼼꼼히 검토합니다. 30년 전 윤지민의 사직서, 마지막 급여 지급 내역, 그리고 몇 장의 사진들. 자료는 많지 않지만 충분히 그의 의심을 키울 만합니다. 박 비서, 요즘 윤 선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윤서연 선생님 말씀이십니까? 성실하고 능력 있는 분 같습니다. 민서 양도 매우 좋아하고요. 그런가, 그녀의 배경을 좀 더 조사해보게. 가족관계, 특히 어머니에 관한 정보를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아니, 그냥 확인하는 차원에서 민서를 맡기는 사람이니까.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납니다. 강도현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연과 민서가 정원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서연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그녀의 웃음소리, 손짓, 걸음걸이. 모든 것이 지민을 떠올리게 합니다. 한편 서연도 자신만의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녀는 저택의 오래된 가족 사진들을 살펴보고 서재의 책들 사이에서 강도현의 과거 흔적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가끔은 민서를 통해 강도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 합니다. 할아버지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니? 매운 음식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커피를 마셔요. 블랙으로요.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 어떤 꿈을 가지셨대? 음악가요. 할아버지 방에 옛날 바이올린이 있어요. 가끔 밤에 연주하시는 것 같아요. 민서의 순진한 대답을 통해 서연은 강도현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합니다. 냉혹한 재벌의 이미지 뒤에 숨겨진 음악을 사랑하는 한 인간의 모습. 어머니도 피아노를 좋아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음악이라는 공통점을 통해 서로를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며칠 후 서연은 우연히 저택의 지하실에서 오래된 피아노를 발견합니다. 먼지가 쌓여 있지만 건반은 여전히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서연은 어머니에게 배운 멜로디를 조심스럽게 연주합니다. 쇼팽의 녹턴, 어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곡입니다. 그 곡은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서연은 깜짝 놀라 연주를 멈춥니다. 강도현이 지하실 입구에 서 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피아노가 있길래. 아니, 괜찮아요. 계속하세요. 강도현은 조용히 의자에 앉아 서연의 연주를 듣습니다. 그의 눈이 촉촉하게 젖어듭니다. 그 멜로디는 지민이 즐겨 연주하던 것과 같습니다. 서연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일 때마다 강도현의 마음속에서는 과거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연주가 끝나고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강도현이 입을 엽니다.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그 곡을. 어머니에게요. 어머니는 피아노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렇군요. 더 이상의 대화는 없지만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흐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연결감. 서연은 이제 확신합니다. 그리고 강도현도 점점 의심을 넘어 확신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피아노 연주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결심을 굳힙니다. 더 이상 진실을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는 펜던트와 어머니의 편지를 가방에 넣고 강도현의 사무실로 향합니다. 사무실 앞에서 서연은 잠시 망설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그녀의 손이 떨립니다. 심호흡을 한 후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립니다. 들어오세요. 강도현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서연은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강도현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봅니다. 무슨 일이죠, 윤 선생? 회장님,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도현은 서연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의자에 등을 기댑니다. 앉으세요. 서연은 천천히 의자에 앉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펜던트를 꺼냅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시나요? 서연은 펜던트를 열어 그 안의 사진을 강도현에게 보여줍니다. 젊은 시절의 지민과 강도현이 담긴 사진. 강도현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사진을 바라봅니다. 이 사진은 제 어머니가 남겨주신 겁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윤지민입니다. 강도현의 눈이 커집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펜던트를 만집니다. 오래된 기억이 그의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지민. 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이름을 소리내어 부릅니다. 네. 윤지민의 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딸이기도 하죠. 순간 사무실 안에 침묵이 흐릅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입니다. 강도현은
서연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봅니다. 지민의 눈, 지민의 미소, 그리고 자신의 윤곽이 그녀의 얼굴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어머니는 한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이 펜던트와 편지를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강도현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향합니다. 등을 돌린 채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왜 지민은 말하지 않았을까? 어머니는 당신의 미래를 방해하고 싶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저를 보호하고 싶으셨나 봐요. 강도현은 천천히 돌아서서 서연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는 30년간의 후회와 슬픔이 서려 있습니다. 그래, 내가 내 딸이라고 말하고 있구나.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서연도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증명할 수 있어요. DNA 검사도 가능하고 어머니가 남긴 편지도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강도현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는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갑니다. 내 눈을 보면 알 수 있어. 너는 지민의 눈을 가졌어. 그리고 내 고집도.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30년간의 공백, 말로 채울 수 없는 그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강도현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서연의 어깨에 올립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가 흔들립니다. 서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진실을 알기 위해 그토록 오랜 시간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순간이 왔습니다. 강도현과 서연의 만남 소식은 순식간에 저택 안에 퍼집니다. 정혜영 여사와 강도현의 아들 강준혁은 격노합니다. 정혜영은 강도현의 사무실로 성큼성큼 걸어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나타난 여자가 당신 딸이라고요? 정혜영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강준혁도 어머니의 뒤를 따라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과 분노가 뒤섞여 있습니다. 아버지,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저 여자가 우리 집안을 망치러 들어온 거예요. 강도현은 침착하게 그들을 바라봅니다. 서연은 구석에 조용히 서 있습니다. 이건 내가 결정할 문제다.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나타난 여자를 믿는다고요? 증거는 있나요? 상속받을 생각으로 접근한 건 아닌지 생각해 보셨어요? 준혁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봅니다. 저는 어떤 유산도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제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어요. 그럼 뭘 원하는데요? 돈, 지위, 아니면 가족? 정혜영이 날카롭게 묻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흔듭니다. 그냥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제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게 전부입니다. 강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향합니다. 잠시 침묵 후 그가 말합니다. DNA 검사를 하겠다.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서연은 강도현의 친딸입니다. 결과를 본 정혜영과 준혁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적대감은 여전합니다. 혈연 관계가 있다고 해서 갑자기 이 가족의 일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정혜영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바라지 않아요. 정혜영과 준혁이 나간 후 강도현은 서연에게 다가옵니다. 미안하다. 그들은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괜찮아요. 이해합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민서가 들어옵니다. 그녀는 이미 어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선생님, 진짜 이모 맞죠? 민서의 순수한 질문에
서연은 미소 짓습니다. 민서는 서연에게 달려가 안깁니다. 이모가 생겼다. 너무 좋아요. 민서의 반응은 긴장된 분위기를 누그러뜨립니다. 강도현은 손녀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일주일 후 저녁 식사 자리. 온 가족이 모여 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합니다. 정혜영과 준혁은 서연을 무시하려 합니다. 그때 강도현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합니다. 이 아이는 내 피다. 내 유일한 실수, 그리고 유일한 기회다. 강도현의 선언에 모두가 놀랍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30년 전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버렸다. 내 아이가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이제 그 잘못을 바로잡고 싶다. 정혜영과 준혁은 반박하려 하지만 강도현의 단호함 앞에 말을 잇지 못합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선언에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 처음으로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서연. 강도현의 눈에도 눈물이 맺힙니다. 저녁 식사 후 서연은 민서의 방에서 그녀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강도현이 문가에 서서 그들을 바라봅니다. 새로운 가족의 모습이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진실이 밝혀진 지 한 달 후 서연은 저택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했고 무엇보다 강도현 가족의 일상에 너무 많은 변화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도현은 서연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정말 나가야만 하니? 네, 아버지. 제 공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민서의 영어 실력도 많이 향상되었잖아요. 강도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는 서연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작은 오피스텔을 마련해 줍니다. 하지만 서연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싶다며 거절합니다. 제가 스스로 해볼게요. 아버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서연은 자신의 전공을 살려 강남 인근의 작은 심리교육센터를 열기로 합니다. 국제학교 아이들을 위한 심리 상담과 영어 교육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강도현은 몰래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 서연이 원하는 위치의 사무실을 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개업 준비가 한창인 어느 날 민서가 서연의 새 사무실을 방문합니다. 그녀는 손에 작은 선물을 들고 있습니다. 이모,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행운의 팔찌. 서연은 민서의 선물을 받아들고 그녀를 꼭 안아줍니다. 고마워, 민서야. 이모가 정말 소중히 할게. 이모, 이제 우리 집에 안 살아도 자주 놀러 올 거죠? 물론이지. 자주 볼 거야. 드디어 개업날이 찾아옵니다. 마음의 다리브리지 어브 마인즈라는 이름의 심리교육센터는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로 꾸며져 있습니다. 오픈 행사에는 몇몇 학부모들과 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합니다. 서연은 긴장된 마음으로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행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센터 입구에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강도현입니다. 그는 조용히 들어와 구석에 서서 서연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모든 손님이 떠난 후 서연은 강도현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갑니다. 아버지, 어떻게 오셨어요? 딸의 새 출발을 축하해 주려고. 강도현은 꽃다발을 건네줍니다. 서연은 감동하여 꽃다발을 받아듭니다. 꽃 사이에는 작은 카드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하한다. 내 어머니도 자랑스러워할 거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강도현은 센터를 둘러봅니다. 그의 눈에 서연이 준비한 모든 것들이 들어옵니다. 심리 상담실, 그룹 활동실, 그리고 작은 피아노가 놓인 음악 테라피 공간까지. 잘 해낼 거야. 내 어머니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졌으니까. 강도현이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 할 때 서연이 그를 불러 세웁니다. 아빠, 다음엔 조금 더 오래 계세요. 처음으로 아빠라고 부르는 서연의 목소리에 강도현은 잠시 멈춰 섭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습니다. 그래, 다음에는 더 오래 있을게. 강도현이 떠난 후 서연은 창가에 서서 꽃다발을 안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봄비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더 이상 공허함이 없습니다. 이제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엄마와 아빠의 사랑으로 태어난 그녀는 이제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나갈 것입니다. 금고 속에 숨겨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햇빛을 보게 된 것처럼 서연의 인생도 이제 새로운 빛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좁은 골목, 늦은 밤의 포장마차. 거리는 얼마 남지 않은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마지막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시원한 밤 공기가 불어오는 가운데 주변 상점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지만 이곳만은 여전히 불빛이 환했습니다. 적색 조명 아래 서린 고소한 기름 냄새와 술 냄새가 뒤섞인 포장마차 안, 이른바 철구라 불리는 건달이 부하 2명을 데리고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이미 술에 많이 취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죠. 철구의 눈은 불안정하게 흔들렸고 입가에는 흘러나오는 비웃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장사 잘 되세요? 우리 단골인데 서비스 하나 주셔야죠? 철구의 목소리는 필요 이상으로 컸습니다. 마치 자신의 존재감을 모두에게 과시하려는 듯 했어요. 손에 든 소주잔을 마구 흔들며 테이블을 두드리는 소리가 포장마차 안을 울렸습니다. 사장은 난감한 표정으로 철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또 저 사람이구나라는 체념이 깃들어 있었죠. 손님들은 자연스럽게 시선을 돌렸고 각자의 술잔만 바라보며 상황에 끼어들지 않으려 했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반응이 없으시면 섭섭한데 오늘 장사 잘 됐잖아요. 안 그래요? 철구는 말끝마다 목소리를 높였고 그의 부하들은 멍청한 웃음을 지으며 철구의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사장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안주 하나를 더 내놓았지만 철구의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같은 단골한테 이것밖에 안 줘요? 아쉽네, 정말. 철구가 비웃듯 말하자 그의 부하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서로의 어깨를 두드렸죠. 그들의 행동에 몇몇 손님은 자리를 떠났고 포장마차 분위기는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이때 포장마차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회색 군복 같은 옷차림으로 둘러앉아 막걸리를 나눠 마시고 있었어요. 5명 정도 되는 그들은 같은 또래로 보였고 말없이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굳은 살 박힌 손과 깊게 패인 주름은 평범한 노인들과는 다른 무게감을 전했죠. 철구는 아직 그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포장마차 안을 자신의 영역인 것처럼 휘젓고 다니며 술잔을 높이 들어올릴 뿐이었죠. 노인들은 그런 철구의 행동을 보면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서로 눈빛을 교환할 뿐이었습니다. 포장마차 안의 손님들은 철구의 행동에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굳이 맞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아마도 처음이 아닌 듯했죠.
누군가가 일어서서 자리를 떠나려 하자 철구는 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이, 벌써 가게? 재미있는데. 자리 좀 더 같이 하지. 당혹감에 찬 표정으로 그 손님은 걸음을 재촉했고 철구는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다른 먹잇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포장마차 안을 둘러보며 누구를 괴롭힐지 탐색하고 있었죠. 구석에 앉은 노인들 무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깊은 통찰이 있었지만 아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을 통해 배운 인내로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는 듯했죠. 철구는 자신의 존재감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는지 더욱 큰 목소리로 포장마차 안을 휘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한쪽 구석에 홀로 앉아 국밥을 먹고 있는 남자에게 고정됐습니다. 피로한 얼굴로 묵묵히 식사하고 있는 그 남자는 전형적인 직장인처럼 보였죠. 여기 혼자 드시는 아저씨, 뭐 그렇게 맛있게 드세요? 철구의 목소리에 놀란 남자는 숟가락을 든 채로 잠시 멈췄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어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조용히 식사를 마치고 싶다는 바람이 얼굴에 쓰여 있었지만 철구는 그런 기색을 무시한 채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혼자 드시면 심심하잖아요. 우리랑 같이 한잔해요. 철구가 취객의 테이블 앞에 서서 소주잔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친절이 아닌 위협이 깃들어 있었죠. 취객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곧 일어날 거라서. 그의 조심스러운 거절에 철구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날카로운 눈초리로 남자를 쏘아보았죠. 왜 그래요? 같이 마시자는데? 기분 나쁘게 만들지 마세요. 철구의 목소리에는 이제 위협이 묻어났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철구 뒤로 다가섰죠. 취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고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줄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은 피곤해서. 취객이 더듬거리며 말하는 순간 철구는 갑자기 손을 뻗어 국밥 그릇을 쳐냈습니다. 쨍그랑. 순식간에 국밥이 바닥에 쏟아지고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포장마차 안을 울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취객의 바지에 튀었고 그는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포장마차 안의 손님들이 모두 놀라 그쪽을 쳐다보았지만 곧 고개를 돌려 모르는 척했죠. 아이고, 미안해요. 손이 미끄러졌네. 철구는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비웃었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키득거리며 웃음을 참지 못했죠. 취객은 당황한 표정으로 바지에 묻은 국물을 닦으려 했지만 이미 옷은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봐요, 돈 좀 줘요. 내가 새 바지 사야겠네. 철구가 갑자기 손을 내밀었습니다. 취객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무고한 피해자가 오히려 돈을 요구받는 상황에 당혹스러워하며 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제가. 왜요? 왜냐니 내 기분을 상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분위기도 엉망으로 만들었고. 철구의 부조리한 요구에 취객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려다 잠시 망설였죠. 이 상황에서 돈을 내주는 것이 옳은지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빨리요. 시간 없어. 철구의 재촉에 취객은 결국 지갑을 꺼내 10,000원짜리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철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돈을 낚아채며 웃었죠. 이게 뭐야? 이것밖에 안 돼? 하지만 철구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취객은 더 이상의 돈이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고 철구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포장마차 사장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불안한 듯 했지만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듯 그저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기만을 바라는 표정이었죠. 구석에서 조용히 술을 마시던 노인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미세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특히 그들 중 가장 연장자로 보이는 노인의 손이 막걸리 잔을 꽉 움켜쥐었다가 놓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무도 나서지 않았고 다만 서로 눈빛을 교환할 뿐이었죠. 취객은 결국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자리를 떠나려 했고 철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를 보냈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마치 대단한 승리라도 거둔 것처럼 서로의 어깨를 두드렸죠. 철구는 다시 포장마차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희생양을 찾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철구는 취객에게서 삥을 뜯은 후 더욱 기세가 등등해졌습니다. 그는 여유롭게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소주잔을 들이켰습니다. 얼굴은 이미 술 기운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은 점점 더 흐려졌죠. 그의 부하들은 우스꽝스러운 웃음소리로 포장마차 안을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운수 좋은데? 돈도 좀 생겼고 철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맞장구를 쳤고 그들은 서로 건배를 하며 술잔을 비웠습니다. 그러던 중 철구의 시선이 구석에 앉아있는 노인들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그들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한 듯 했습니다. 회색 군복 같은 옷차림의 노인들이 조용히 막걸리를 마시는 모습이 철구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야, 저기 할배들 뭐야? 군인 출신인가? 철구가 부하에게 물었습니다. 부하는 어깨를 으쓱하며 모른다는 표정을 지었죠. 철구는 심심함을 달래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노인들이 앉아있는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술 취한 사람답게 불안정했지만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어르신들, 뭐 재밌는 얘기 하세요? 철구가 노인들의 테이블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노인들은 잠시 대화를 멈추고 철구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죠. 뭐야, 여기 노친네들은 요즘도 이런 데서 술 마시는구나. 철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무시와 조롱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노인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막걸리 잔을 들어 천천히 마셨을 뿐 철구의 도발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무반응이 오히려 철구의 자존심을 건드린 듯 했습니다. 무시하네. 철구가 중얼거리며 한 노인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아저씨, 나랑도 한잔 하시죠? 내가 쏠게요. 철구의 손이 노인의 어깨에 닿는 순간 포장마차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다른 노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철구에게 향했고 그들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날카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철구는 이런 분위기의 변화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무반응이세요? 친해지자는데 철구가 다시 노인의 어깨를 치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강하게 손을 올렸죠. 노인들 중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철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담담했지만 그 깊이에는 무언가 강인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철구는 잠시 그 시선에 압도되는 듯 했으나 곧 다시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뭐해요? 뭐 잘못했어? 철구가 도전적으로 물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인사도 안 받아주면 기분 나쁘다고요. 포장마차 안의 다른 손님들은 이 상황을 보며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몇몇은 자리를 뜨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사장은 난감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나서서 말리지 않았죠. 공포가 모두의 입을 막은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 군인 출신이세요? 그 옷차림이 좀 특이하네요. 철구가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예전에 군대에서 뭐 하셨어요? 취사병, 아니면 보초병. 철구의 조롱에 노인들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특히 철구가 어깨를 친 노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노나 두려움 때문이 아닌 오랜 세월 단련된 자제력이 발휘되는 순간처럼 보였습니다. 철구는 노인들의 이런 반응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 도발적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감에 찬 미소가 번졌죠. 왜 그렇게 무서워하세요? 그냥 친해지고 싶었을 뿐인데 철구가 가식적인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들 시대에는 이렇게 친해지는 거 아니었어요? 그 순간 노인들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무언가 묵시적인 의사소통이 오가는 듯 했습니다. 철구가 어깨를 친 노인은 여전히 묵묵히 앉아 있었지만 그의 자세에는 미세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러나 철구는 이 모든 신호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노인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멱살을 잡으려는 듯한 동작이었습니다. 철구의 손이 노인의 멱살을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술에 취한 그의 눈에는 자신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을 자초하고 있는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죠. 휙! 그 소리는 너무나 가볍게 들렸습니다. 마치 바람이 스치는 소리처럼 가냘펐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노인의 손이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로 움직여 철구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뭐야? 철구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이 갑자기 허공에 붙잡힌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의 소나귀는 마치 쇠사슬처럼 단단했고 철구는 전혀 손을 빼낼 수 없었습니다. 포장마차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대화가 멈췄고 술잔을 드는 손짓도 중단됐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노인과 철구에게 고정됐죠.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철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무수한 전장을 겪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종류의 평온함이었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철구의 손을 놓아주었습니다. 미친 할배가, 철구가 자존심이 상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그 소리를 듣고 테이블에서 일어났습니다. 손버릇이 이렇게 나빠? 철구는 자신의 손목을 문지르며 노인을 노려보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자존심이 상한 듯 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손을 뻗어 노인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혼내줄 거야. 하지만 철구의 손이 노인에게 닿기도 전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쿵! 단 한 번의 동작으로 철구는 허공을 날아가 포장마차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단지 손목의 작은 움직임만으로 철구를 완벽하게 제압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빨리 진행되어 아무도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볼 수 없었습니다. 으악! 철구가 바닥에 쓰러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고통과 충격으로 일그러졌습니다. 포장마차 안의 손님들이 모두 숨을 삼켰습니다. 누군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출구를 향해 움직였고 또 다른 이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철구의 부하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자신들의 우두머리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대장님, 부하 중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그는 철구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노인들의 시선이 그를 향하자 갑자기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역력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자리에 앉아 막걸리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실 뿐이었습니다. 그의 동료들도 마찬가지로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경계심이 살아 있었습니다. 철구는 비틀거리며 바닥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인 이상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뭐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철구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오만함이 사라지고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철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나이든 퇴역군인일 뿐이네. 노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기계가 다시 작동하는 것처럼 약간의 거친 느낌이 있었습니다. 철구의 부하들은 여전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이 노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우리 대장이 술이 과해서. 한 부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노인은 그 말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동료들과 조용히 술잔을 기울일 뿐이었습니다. 마치 방금 전의 일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포장마차 사장은 충격에서 벗어나 재빨리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그는 철구와 그의 부하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손님들, 오늘은 그만 가시는 게 어떨까요? 다들 술이 과하신 것 같은데. 사장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철구는 바닥에서 완전히 일어나 옷을 털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분노로 달아올라 있었지만 눈빛에는 경계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상대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제야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철구는 비틀거리며 일어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포장마차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수치심과 분노로 점점 더 붉어졌습니다. 평소 건달로서 쌓아온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은 기분이었죠. 이 늙은이가. 철구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고 그의 눈에는 복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부하들 중 하나가 앞으로 나서서 철구의 팔을 잡았습니다. 대장님, 그만하시죠. 여기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철구는 부하의 손을 강하게 뿌리쳤습니다. 술기운과 자존심이 그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킨 듯 했습니다. 그는 절대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했죠. 내가 왜 물러나? 이런 늙은이한테 당할 수는 없어. 철구가 소리쳤습니다. 다른 부하도 앞으로 나서서 철구를 말리려 했습니다. 대장님, 진정하세요. 저 할아버지들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 부하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노인들의 위험성을 감지한 듯 했죠. 하지만 철구는 듣지 않았습니다. 비켜. 철구가 부하들을 밀쳐내며 소리쳤습니다. 포장마차 안의 공기가 다시 한번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손님들은 더 많이 자리를 피했고 사장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철구는 주먹을 꽉 쥐고 노인들이 앉아있는 테이블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수심만이 가득했고 머릿속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확실히 보여줄 거야. 철구가 소리치며 노인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여전히 자리에 앉은 채 놀라운 속도와 정확성으로 철구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봉쇄했습니다. 한 손으로 철구의 팔을 가볍게 잡아 방향을 틀고 반대 손으로는 철구의 등을 살짝 밀었습니다. 이 작은 동작만으로 철구의 균형은 완전히 무너졌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몸이 돌아가며 바닥을 향해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그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그의 팔을 단단히 잡아 꺾었습니다. 으악! 철구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노인은 철구의 팔을 뒤로 꺾은 채 바닥에 엎드리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노인은 심지어 숨도 가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일을 하듯 평온한 표정이었죠. 철구는 바닥에 완전히 제압된 채 몸부림쳤지만 노인의 소나귀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고통과 굴욕으로 일그러졌고 이제는 분노보다 두려움이 더 커 보였습니다. 놔줘요. 철구가 신음하듯 말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숙여 철구의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너무 혈기가 넘치는군.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무게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의 경험과 단련이 느껴지는 종류의 권위였죠. 철구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간 듯했고 눈에는 패배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상대할 수 없는 존재를 만났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습니다. 노인의 동료들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에는 경계심이 살아있었죠. 그들은 언제든 상황이 악화되면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는 듯했습니다. 포장마차 안의 다른 손님들은 충격에 빠진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방금 전에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았습니다. 평범한 노인들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보여준 놀라운 기술에 모두가 압도된 것이죠. 사장은 이제 긴장된 표정으로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경찰에 신고한 듯했고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기만을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노인은 철구를 완전히 제압한 채 잠시 그대로 있다가 천천히 그의 팔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게. 그리고 조용히 있으시게. 철구는 팔의 고통에서 벗어나자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고통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눈에는 굴욕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전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인들을 두려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죠. 당신들, 도대체 누구십니까? 철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노인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 다시 술잔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의 동료들도 마찬가지로 평온한 표정을 유지한 채 술을 마셨습니다. 철구의 부하들은 이제 완전히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고 그저 철구가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대장님, 이제 그만 가시죠. 경찰이 곧 올 겁니다. 한 부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철구는 여전히 노인들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호기심까지. 그는 자신이 지금 마주한 이들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했지만 더 이상 물어볼 용기는 없었습니다.
포장마차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 불빛이 포장마차 천막을 통해 깜빡이며 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사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이 긴장된 상황이 하루빨리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경찰이 왔네요.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모두 진정하시고 상황 설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철구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굴욕감으로 가득했고 눈에는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부하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노인들은 여전히 조용히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했죠. 곧 제복을 입은 2명의 경찰관이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비교적 젊은 순경이었고 다른 한 명은 나이가 지긋한 경위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상황을 살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젊은 순경이 물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앉아있는 철구와 그의 부하들을 향했습니다. 포장마차 사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 젊은이들이 소란을 피웠습니다. 다른 손님들을 괴롭히고 난동을 부렸어요. 순경이 철구에게 다가갔습니다. 일어나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철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분노와 그리고 이제는 약간의 두려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철구가 갑자기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 늙은이가 날 패버렸다고요. 저쪽 사람들 좀 보세요. 저를 공격했어요. 걔네들을 잡아가야지. 철구는 노인들이 앉아있는 테이블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켰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2 경찰관은 노인들이 앉아있는 테이블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순경의 표정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노인들이 철구를 제압할 수 있었다는 말을 믿기 어려워하는 듯했죠. 정말입니까? 이 연세 드신 분들이요? 순경이 철구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있는 경위의 시선은 다른 곳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노인들의 팔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철구를 제압했던 노인의 팔목에 있는 무언가에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잠깐만요. 경위가 순경을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노인들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노인들을 관찰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인식과 놀라움,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까지 담긴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경위의 시선은 노인의 팔에 있는 옅게 지워진 문신에 고정되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문신이 아니었습니다. 특수부대 요원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표식이었죠. 경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그 문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의 자세가 약간 더 곧아졌고 표정은 더욱 경직되었습니다. 젊은 순경은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경위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선배님, 무슨 일이세요? 경위는 대답하지 않고 테이블 주변을 천천히 돌며 다른 노인들의 팔을 살폈습니다. 그들 중 몇몇도 같은 종류의 문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위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다른 경찰도 노인들을 둘러보며 같은 문양을 발견하고는 숨을 삼켰습니다. 경위가 젊은 순경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무언가를 설명했습니다. 순경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고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철구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여전히 억울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좀 잡아가세요.
철구가 소리쳤습니다. 경위는 철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연민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철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진정하세요, 선생님. 경위가 말했습니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야겠습니다. 경위는 철구의 팔을 잡아 한쪽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매우 운이 없으셨네요. 저분들을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철구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 할배들이 뭐가 대단하다고요? 경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순경에게 돌아가 조용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순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철구와 그의 부하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세 분 다 저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소란 행위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철구는 항의하려 했지만 부하들이 그를 말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경위는 노인들의 테이블로 다시 다가갔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저희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노인들은 고개를 끄덕였을 뿐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평온한 표정으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포장마차 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노인들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경외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포장마차를 빠져나갔고 다른 이들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철구와 그의 부하들이 경찰에게 인계되는 동안 젊은 순경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경위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포장마차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고 노인들이 들을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선배님, 대체 저분들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조심하는 겁니까? 경위는 한숨을 내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설마 이분들이?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경외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전설로만 들어왔던 존재를 실제로 마주한 사람의 반응 같았습니다. 젊은 순경의 얼굴에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선배가 말하려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누구요? 그냥 퇴역군인 아닌가요? 경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단순한 퇴역군인이 아니야. 저분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비밀작전을 수행했던 사람들이지. 순경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경위는 주위를 다시 한번 살피고 목소리를 더 낮추었습니다. 저 문신 봤지? 일반인들은 모르는 특수 표식이야. 북파 공작원들만 가지고 있는 거야. 순경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그는 북파 공작원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 북한으로 침투해 작전을 수행했던 특수부대원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그들의 존재는 오랫동안 기밀로 유지되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저 전설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설마요. 그 전설의 북파 공작원들이 정말 존재한다고요? 경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맞다. 전설 속 그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가 군인이셨는데 가끔 그분들 이야기를 해주셨어. 목숨을 걸고 적진에 침투해 불가능한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들이지. 대부분은 돌아오지 못했고 살아 돌아온 이들도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지. 국가는 그들의 존재를 부인했으니까. 순경은 포장마차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한 노인처럼 보였던 그들의 모습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들의 단단한 손과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그 평온함 뒤에 숨겨진 강인함이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그럼 저 할아버지들이 진짜 부파공작원 출신이라는 거예요? 경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틀림없어. 그 문신은 속일 수 없는 증거야. 그들만의 표식이지. 나도 몇 번 본 적이 있어. 우연히 목욕탕에서 한 노인의 팔에서 봤는데 그때도 이렇게 가슴이 뛰더라고. 두 경찰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었지만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경외감이었죠. 저 건달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순경이 물었습니다. 경위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실수지. 저분들이 보여준 기술은 아마 그들이 가진 능력의 극히 일부일 거야. 그들은 살인병기로 훈련받은 사람들이니까. 만약 저분들이 정말로 화가 났다면 저 건달은 지금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을 거야. 경찰 2명은 다시 포장마차로 걸어갔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의 자세가 달랐습니다. 특히 경위는 등을 더 곧게 펴고 걸었고 그의 얼굴에는 존경심이 역력했습니다. 포장마차에 들어서자 그들은 일제히 자세를 바로 하고 노인들을 향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들, 불편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이 젊은이들은 저희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경위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거수 경례까지 올렸습니다. 비록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었지만 그는 자신의 존경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노인들은 약간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 중 리더로 보이는 노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젊은이들이 실수할 수도 있는 법이지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그런 종류의 목소리였습니다. 철구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경찰차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표정이었고 경찰들의 태도, 변화에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뭐야? 왜 공손해지는 거야? 철구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늙은이들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러나 아무도 그의 질문에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경찰들은 그를 경찰차에 태우고 조용히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포장마차 안의 손님들도 이제 노인들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존경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경찰의 태도, 변화만으로도 저 노인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장은 조심스럽게 노인들의 테이블에 다가가 새 술병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르신들, 저희 가게에서 불편한 일이 있으셔서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겁니다. 노인들은 사장에게 고마움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큰 동요 없이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경찰차가 서서히 포장마차 앞에서 출발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철구의 혼란스러운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의 눈에는 더 많은 질문이 가득했습니다. 포장마차 안의 분위기는 서서히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노인들은 다시 조용히 술을 마시며 자신들만의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이 포장마차 안에 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냈습니다. 경찰차가 포장마차 앞을 떠난 후에도 긴장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은 소곤소곤 대화를 나누며 노인들을 흘끔거렸고 사장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음식과 술을 서빙했습니다.
누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노인들이 단순한 퇴역군인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경찰차 안에서 철구는 창밖을 바라보며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죠. 부하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철구가 경찰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거죠? 저 노인네들이 뭔데요? 베테랑 경위는 룸미러로 철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덤빈 사람들이 누군지 알면 기절할걸. 철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의 호기심은 이제 두려움과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누군데요? 왜 다들 그렇게 존경하는 거예요? 경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이 젊은이에게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결국 그는 간략하게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저분들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던 특수부대원들이야. 북파공작원이라고 들어봤니? 철구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는 그런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들은 목숨을 걸고 적의 영토에 침투해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들이야. 대부분은 돌아오지 못했고 살아 돌아온 사람들도 국가에 의해 부인되었지. 그들의 공로는 인정받지 못했고 그들의 존재도 부인되었어. 철구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들을 건드렸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저 할아버지들이 그래 전설 속의 북파공작원들이야. 그들이 보여준 기술은 아마 그들이 가진 능력의 극히 일부일 거야. 저분들은 목숨을 건 임무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니까 내가 얼마나 큰 행운을 가졌는지 모를 거야. 만약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화가 났다면 지금 내 모습은 상상하기 싫을 정도로 비참했을 테니까. 경찰차는 계속해서 경찰서를 향해 달렸습니다. 철구는 이제 완전히 말문이 막힌 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후회가 가득했고 몸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순경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배님, 저분들이 정말 북한에 침투했던 분들인가요? 경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장 위험한 시기에 가장 위험한 임무를 맡았던 사람들이지. 적진 깊숙이 침투해 정보를 수집하고 때로는 직접 작전을 수행했어. 그들의 임무는 너무 위험해서 대부분 돌아오지 못했고 설령 체포되더라도 국가는 그들의 존재를 부인했지. 그들은 혼자서 싸워야 했어. 순경의 얼굴에는 경외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저분들은 대한민국의 영웅이네요. 그래, 하지만 인정받지 못한 영웅들이지. 그들의 임무는 너무 비밀스러워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어. 그들은 조용히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과거를 숨기고 있지. 오늘처럼 우연히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 포장마차로 돌아가 보면 노인들은 여전히 조용히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평범했고 웃음소리도 간간히 들렸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저 오랜 친구들끼리 모여 술 한 잔 기울이는 평범한 노인들 같았죠. 하지만 이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포장마차 손님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고 사장은 더욱 정중하게 서빙을 했습니다. 노인들 중 한 명이 막걸리 한 잔을 들이켜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군. 다른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평화로운 날이지. 그들의 대화는 평범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었고, 이제 그 평화를 조용히 즐기고 있었습니다. 경찰차는 계속해서 경찰서를 향해 달렸고, 철구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들을 건드린 것이죠. 내가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철구가 중얼거렸습니다. 경위는 룸미러로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은 오늘 저분들이 너를 그냥 넘어가 주신 거야. 앞으로는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기 전에 2번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철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두려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세상에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포장마차에서는 노인들이 마지막 잔을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돈을 계산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활기찼고 그들은 그저 평범한 노인들처럼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범한 노인들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들은 역사의 그림자 속에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영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그들의 존재는 잠시나마 빛 속으로 드러났다가 다시 조용히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카메라는 경찰차에 실려가는 철구의 복잡한 표정과 거리를 조용히 걸어가는 노인들을 번갈아 비추며 천천히 멀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설의 북파공작원 오비들의 뒷모습이 서울의 밤거리에 녹아들며 화면은 서서히 어두워집니다.